전기가 넘쳐도 정전이 나요.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걸 조절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올해 5월 4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추석 때 지금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이에요. 독일을 자꾸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독일은 약간 민폐 국가가 되고 있어요. 폭등하면 한 번에 20배도 뜁니다. 포스코 같은 데 고로는 한 1600도에 열었습니다. 그거를 전기로 한다고 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전기로로 가게 되면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부분이 오를 거예요. 석유화학도 오를 거예요. 운송수단, 이제 수송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기차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 또 이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다 재생에너지로 해야 된다고 하면 본원적인 가능성이 있잖아요. 태양은 떴다 안 떴다 하고 밤에는 없다는 게 과학적 사실이고,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이고 바람이 불 때만 발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은 엄청나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기의 특성이 또 하나 있는데요. 주파수 일정하게 맞춰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수요와 공급이 초 단위로 맞아야 돼요. 발전을 하면 바로 써야 돼요. 발전이 남으면 정전이 나요. 전기가 넘쳐도 정전이 나요. 전기가 부족하면 정전이라는 사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전기량보다 더 많이 발전이 된다. 정전납니다. 근데 만약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걸 조절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네. 태양이 뭐 안 뜨게 할 방법도 없고 바람이 안 불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충전을 해야 돼요. ESS라고 하는 주로 이제 배터리 이용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밤 시간을 다 버티고 비 오고 눈 오고 구름 오고까지 다 버텨야 돼요. 그러면 배터리를 적어도 3배 이상 달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다 비용이라는 거죠. 미국도 좋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이 지리적으로 국한되는 자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업을 할 수 있는 배터리 자원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넘쳐날 때는, 부족할 때는 이걸 보상해주는 다른 발전기가 있어야 돼요. 네. 맞춰줘야 돼요. 빨리 주파수를 끌어올려주는 발전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송전망을 어마어마하게 깔아야 돼요. 뭐 사막이거나 바닷가에 이제 발전소가 근처할 거기 때문에 송전망을 깔아, 이게 다 비용으로 올라갈 건데,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전력 단가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떨어집니다. 태양광 패널을 마구 깔게 되면. 하지만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백업하고 밸런싱하고 송전망 깔고 이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가정용 요금의 3배 정도 됩니다. 그 전기요금의 대부분이 이런 이제 사이드 비용들이에요. 보조 서비스, 그러니까 부가 서비스라고 하는 것과 친환경 세금과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과연 전 세계가 감당하면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LNG가 중간 정도의 역할을 상당 기간 전 할 거라고 봅니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이제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재생에너지가 증가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기는 해요.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깔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과정에서 전력 단가는 전기 사용하는 소매 단가, 사용자들이 쓰는 단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어느 정도 깔고 송전망도 다 깔고 그게 다 깔리고 나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LNG 발전소가 산업단지 근처에 들어온다든지, 또는 이 가스발전소는 부하 추종, 그러니까 껐다 켰다 기동 정지를 반복하는 게 생각보다 다른 발전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짧아요. 그러니까 배터리와 비슷한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배터리는 용량이 작아서 크게 설치를 많이 했지만 얘는 이제 끊임없이 24시간 발전도 할 수 있고 기동 정지를 할 수 있는 시간대를 벌어주기 때문에 향후에 뭐 브릿지 전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지만 상당 기간 쓸 거기 때문에 10년 후에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때도 LNG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거다고 생각은 합니다. 온화한 뭐 지중해성 기후 뭐 그런 데서는 태양광이 비교적 이렇게 어떤 출렁임 없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전 세계에 그런 환경인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좀 뒤집어서 말을 해보면, 만약에 정말 너무 폭염이다. 그럼 그럴 때 너무 태양광 발전이 잘 되는 것도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언제냐면 추석 때. 왜 추석 때죠? 여름이 지났잖아요. 에어컨을 안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난방기구도 아직 안 틀 거거든요. 근데 10일간 놀아요.
연휴에 10일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공장이 다 문을 닫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가 한 50% 정도 쓰거든요. 네. 이거 공장이 다 문을 닫으면 50%의 수요가 없는 거예요. 음. 뭐 닫았진 않겠지만 네네. 예를 들면 그러면 가을 우리 떼약볕이 가을에 엄청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장난 아니게 들어옵니다. 미리 지금 태양광 쓰는 데들은 다 대비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넘칠 것에 대비한. 그 넘치는 걸 누가 대비하냐면 전력거래소라는 곳이 네네. 대비합니다. 네. 전력거래소는 전력을 중개 거래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발전이 되면 바로 수요처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발전기를 껐다 켰다 해야 돼요. 꺼버려야 돼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기를 그때쯤 되면 다 꺼놓을 겁니다. 아니면 근데 다 꺼놓으면 또 문제가 나중에 5시쯤에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밤 되면은. 근데 우리나라 원전들은 껐다 켰다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48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 꺼놓으면 다른 발전기를 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는 봄, 가을이 되게 위험해져요. 하향 예비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끌 수 있는 발전기가 부족해요. 저희가 원자력이 그냥 대충 잡아 한 30, 석탄이 한 30, LNG가 한 30 있어요.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한 10 정도 있거든요. 네. 30, 30, 10 이렇게 해서 90, 100이 있거든요. 근데 그 10이라고 하는 태양광 발전이 평소에 10이었던 게 수요가 없으면 한 5, 60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른 발전기를 다 꺼야 돼요. 5월 4일 날 우리나라 지금 올해 5월 4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52, 3기가 정도의 발전량만 필요해져요. 우리가 전체 갖고 있는 건 150 정도가 있는데 네. 전체 그 4월 달에 난방기구도 안 트고 에어컨도 아직 틀기 전이니까 한 55 정도 밑에였어요. 네. 근데 태양광이 한 25가 팍 들어옵니다. 그럼 나머지 필요한 건 한 35 정도만 필요해요. 그러면 다른 거 다 꺼, 그러니까 30, 30, 30, 90 중에 35를 키고 나머지 다 꺼야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뭐 스트럼 발전기도 있고 뭐 되게 복잡하긴 하지만 네. 추석 때 지금 그런 일이 생길 있을까 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이에요. 근원적으로 간헐성을 띌 수밖에 없는 이 에너지를 쓴다는 게 정말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군요. 예, 전기의 특성이 그러니까 주파수 안정도, 전압 안정도, 위상각 안정도 세 개 안정도가 신뢰도로 기준으로 들어오는데요. 우리나라는 근데 태양광 같은 발전기는 이제 DC 전력이라고 그냥 60에서 0으로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태양이 없어지는 순간. 그러면 거기다가 인버터라는 걸 달아서 적게 떨어지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린 그런 게 안 달려 있어요. 왜죠? 규제가 없었어요. 어. 요 재생에너지를 더 설치하기 위한 저희의 조건이 있어요. 필요 조건들. 그게 뭐냐면 아까 전기는 바로 써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송전망이 있어야 돼요. 송전망을 건설하지 못했어요. 한전은 발전 설비 물량을 5.3배를 1990년부터 지금까지 증가시켰는데 송전망은 1.5배밖에 증가 못 시켰어요. 모든 지역이 반대예요. 송전망을. 지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가 짓는 게. 않습니다. 다 싫어하는 시설이. 전자파 나온다고 되게 싫어하시고요. 근데 전기는 송전망이 없으면 갈 곳이 없거든요. 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끔 강연 때 하는데요. 석유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액체이기 때문에. 이런 데 담아도 돼요. 물컵에 그렇죠. 담아도 되고 페트병에 담아도 되고 드럼통에 담아도 되고요. 어떤 항공수단이든 벨은 뭐 트럭이든 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이동이 가능해요. 전기는 송전망이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해요. 자, 독일을 자꾸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독일은 11개 국가랑 송전망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주고받습니다. 부족하면 사오고 넘쳐나면 팝니다. 독일이 이미 50% 자기의 발전 물량의 재생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넘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발전이 돼요. 바람이 잘 불어요. 막 네. 그러면 다른 나라에 팔아요. 네. 그럼 가격이 동시에 싸지니까 좋죠. 근데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면 다 사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 걸 다 흡수해 버려요, 독일이. 그럼 다른 나라 전기요금을 다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민폐 국가가 되고 있어요. 에너지 민폐국가. 민폐. 왜냐하면 송전망을 다른 나라 전기를 끌어오다 보니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쪽 가격이 올라 버리거든요. 네. 거기는 수력으로 대부분 해서 싼데 갑자기 이 발전 사업하는 분들이 송전망으로 제일 비싸게 사주는 독일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유럽은 플로팅 메커니즘이라 해서 제일 비싸게 부르는 그 사업자에게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매달 전기요금이 막 출렁거릴 수 있네요. 그렇죠. 거기는 또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출렁거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폭등하면 한 번에 20배도 뜁니다.
물론 소매요금이 뛰는 거 아니고 도매요금. 네. 발전 단가에서 그러니까 작년 11월 9일과 11월 10일 날 그런 일이 발생했어. 11월 9일 날 바람이 잘 불었고요. 11월 10일 날 바람이 안 불었어요. 그랬더니 원래 9일 날 43유로 메가와트당였던 게 거의 1000유로까지 뜁니다. 다음 날. 그런 일들이 유럽은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잘 들어오면 싸게도 팔고 마이너스 프라이스도 가능해요. 네거티브 프라이스라고 하는데요. 공급이 넘치면 당연히 밑지고도 파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우리 혼자 다 해결해야 돼요. 뭐 위에는 북한이 가로막고 있고 삼면이 바다여서 어디로도 송전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혼자 이 안에서 그 밸런싱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송전망을 건설했어야 되는데 많이 못했고 그러면 배터리라도 달아야 되거든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거죠. 네. 에너지 저장 장치는 사실 다양합니다. 배터리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고 양수 발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기가 남아돌면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원래 옛날에는 전기를 댐에 상부댐으로 올려서 필요할 때 이렇게 내리기만 하면 발전이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력 장치라는 것도 있고 압축 공기라도 있는데 아무튼 배터리 가장 대표적인데 배터리라도 달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충분히 달지 않았어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만 왕창 단 거죠. 지금 저희가 뭐 다른 나라 기준으로 보면 적게 단 거긴 합니다. OECD 기준으로 보면. 하지만 태양광 발전 중심으로 저희는 빨리 깔았고 그 빨리 까는 과정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인 송전망 또는 배터리 ESS 또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수요의 유연성, 공급이 유연해지면 수요도 유연해져야 되는데 그러한 보상 체계는 없고 또 하나는 규제가 있었어야 돼요. 조금의 발전이 넘치면 비상시에는 이거는 출력 제한합니다 라는 규제를 걸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인버터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안 달았고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재생에너지로 증가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네. 뭐 전 세계가 동일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인상될 겁니다. 그리고 안정성을 구축하는 시스템 비용은 점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온실가스 네. 배출량이 한 1.5%예요. 그 역사상 산업혁명 이후에 누적량으로 따져보면 우리 1% 정도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다 줄였다고 치고 그러면 미국이 줄이나? 미국이 15%거든요. 네. 중국이 줄이나? 중국이 33%거든요. 인도가 줄이나? 인도 이제 경제 개발해야 되거든요. 2,600불짜리예요. 이제 1인당 GDP가. 그럼 거기는 석탄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짓고 있어요. 중국의 석탄 발전량이 1,300기가와트가 있어요. 물론 줄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될 일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잘 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근데 하긴 해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거는 이 모든 공급망을 중국이 잡고 있다. 중국을 제어하기가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배터리를 사던 태양광 패널을 사던 중국의 공급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유일하게 미국이 기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대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협력을 구하고자 한국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요청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거는 네. 미국의 비용 상승이 에너지 비용 상승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과 이 모든 공급망을 중국이 잡고 있다 라는 거죠. 사실 중국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태양광 패널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배터리의 원소재나 광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벗어나서 어떤 것도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 땅에서 나는 화석연료라는 말을 자꾸 하고 있고 국내산 에너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중국을 제어하기가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다자간의 이제 협상들이,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어떤 이 획일적 구조 안에서 우리도 뭔가 우리끼리 힘을 합쳐야 되겠다는 구도는 많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 혼자서 해도 저는 버틸 거거든요. 중국 혼자서도 버틸 것이다. 미국을 대항해서. 버틸 거라고 보고요. 이미 그들이 펼쳐놓은 공급망 라인은 남아메리카 쪽까지도 다 뻗쳐 있고요. 아프리카까지도 다 공급망이 뻗어 있어요. 미국이 제조업을 과연 되살리거나 자기네 부가가치를 중국과 경쟁 붙는 산업에서 되돌릴 수 있느냐, 어려울 것 같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관세를 높이고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고 했을 때도 그 물량은 그냥 미국에서 쓰고 비싼 거 쓰는 거지, 싸게 경쟁력 있어서 수출해가지고 중국산과 경쟁이 된다? 불가능해요.
이렇게 전 세계로부터 지금 관세를 걷고 걷고 빨아들이고 해도. 해도 뭐 미국도 그 관세만으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을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법인세를 깎아주고 다른 방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관세 정책이라는 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자국산 안 쓰고 외국산 싼 거 쓸 수 있는데 비싼 네. 거 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저항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대로 가서 물가가 더 인상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노동 공급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가격도 오를 거거든요. 물론 뭐 외국 노동자를 쫓아내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건비가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기업들은 이미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서 하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은 구조예요. 네. 들어오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중국의 인건비는 아직도 대졸자를 뭐 200이면 쓸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인재를. 제가 최근에도 들은 이야기는 우리나라 IT 업체에서 중국 전문가를 고용하는데 돈을 얼마를 줄 테니 일을 해라. 얼마까지 일을 할 수 있니? 그랬더니 140시간 일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주일에 140시간 일하겠다. 네. 돈만 주면 난 일한다. 그런 사람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그게 다 AI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 개발하는 것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미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던 로봇을 하던 실험을 그러니까 사고를 이미 쳐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도 지금 중국이 치고 나오는 이 물량, 특히 내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국이 막는 게 쉽진 않을 거고 중국이 이미 뻗어놓은 공급망,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 패널에 대한 소재 부품, 배터리에 대한 리튬, 코발트, 망간에 대한 모든 공급망, 그리고 재련소, 환경 기준을 맞추면서 할 수 있는 나라 중국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은 그 그 굉장히 재련소에서 만드는 리튬 가공이나 뭐 이런 히토류 특히 더럽거든요. 너무 많은 공해 물질이 나오거든요. 네. 미국이 그걸 할 수 있냐? 못할 거예요. 못하죠. 그럼 중국밖에 못해요. 그럼 배터리를 사던 태양광 패널을 사던 중국의 공급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유럽도 풍력 산업이나 태양광 패널 굉장히 늘리고는 있지만 자국산이 있느냐? 없죠. 지금 중국의 그 대부분의 공장을 세워놓고 메이드 인 차이나고 대신 디자인드 유럽이거나 어셈블리드 코리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급망의 모든 루트에서 중국을 과연 배제하고 갈 수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미국이 기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배터리를 하고 있는 나라 우리밖에 없고요.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나라 우리밖에 없고요. 물론 뭐 일본도 있지. 그러니까 유럽 자동차를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로 대항이 가능한 나라가 있고 반도체 특히 만든 나라 우리밖에 없고 철강 아직까지 유지하고 그러니까 제조업이 배 만드는 그러니까 제조업을 GDP의 30%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대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을 구하고자 한국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요청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아 근데 협력을 구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쥐어박지 않습니까? 쥐어박는 것도 있지만 네. 내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루트들이 뚫리고 있고 하나 같은 경우는 필리 조선소를 사서 이제 미국 네. MRO를 하고 있기 몇 때문에 명씩도 했죠. 네. 네. 조선 분야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고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은 됩니다.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미국 우선주의 이 경제 정책이 더 넓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나쁜 환경이 아니다. 약간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에게. 중국하고 경쟁에 있어서 지금 이미 거의 다 따라잡혔거든요. 네. 아니면 이미 추월당했거나.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런 이제 자유무역 WTO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을 신봉하던 시절이 이제 끝내버린 거죠, 미국이. 관세 전쟁을 통해서 이제 관세라고 하는 것을 완전한 무역 장벽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이제 또 보무역 시절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산을 막아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정도인 거죠. 그럼 우린 여기서 뭘 하고 살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뚜렷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온 제조업들 잘해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유지하고 AI로 넘어가서 빨리 혁신적 기술을 발달시켜서 이제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어야만 우리 미래 세대에게 지금과 같은 그래도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 네.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중국에게 다 먹혀서 우리는 이제 세컨더리 비즈니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원전과 관련 기술도 프랑스 말고 자유주의 국가들 중에 우리밖에 그렇죠. 협력할 국가가 없고 네. LNG 분야도 사실은 뭐 일본도 있고 우리도 있지만 EPC 건설 능력을 보면 우리가 가장 뛰어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아까 말했던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술, 물론 공급망 우리도 없지만 제조하는 기술로 보면 우리가 가장 중국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국가이고 전기자동차를 해도 그렇고 그래서 반도체 특히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안 하면 미국 주도의 성장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는 우리가 제조는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중국 공급망에서 자유롭게는 우리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NCM 그러니까 3원계를 네네. 중심으로 발달을 시켰는데 효율은 좋으나 단가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특히 에너지에서 이제 좀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GPU 같은 것들은 내가 그래픽 카드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게임을 하거나 그래픽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뭐 동영상 편집을 네. 하는.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있지만 난 1억짜리를 씁니다. 왜냐면 1억짜리가 나한테 생산성을 엄청나게 올려주고 필요하니까. 네. 근데 전기라고 하는 거는 1kW에 얼마냐가 제일 중요해요. 단가. 그러면 배터리도 1kW 생산하는데 뭐 1메가와트 규모에서 공급하는데 얼마면 돼? 근데 이게 100원이고 저거 200원. 그럼 100원짜리 쓰죠. 그럼 중국산 안 쓰고 국내산을 뭐 하라 그러면 단가가 안 맞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전부 중국산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비즈니스의 공급망은 다 중국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딜레마예요. 태양광을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독일이거든요. 네. 근데 패널 공장이 없어요. 이미 중국에서 다 사다 써요. 싸고 경쟁이 안 되거든요. 너무 싸기 때문에. 뭐 히트펌프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중국산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당연히 그렇고요. 그러니까 딜레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자기네 제조 밸류 체인이 중간 단계 가공 공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서 쓰고 조립만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게 지금 전 세계 비즈니스의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제 중국산을 안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드디어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이러다가 산업을 다 죽이구나, 우리가. 중국산으로 다 대체가 되는구나.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될까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미국은 자국산 천연가스가 이제 배관망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쌉니다. 미국은 뭘 해도 되는 나라죠, 사실은. 진짜. 태양광을 네. 깔아도 돼요.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어마어마하게 깔고 있고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미국 내에서 5번째로 전기요금이 높은 주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제 다른 발전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재생에너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은 성립하지 않거든요. 다른 발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LNG 발전이 필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는 거고, 석탄 발전도 뭐 하겠다고도 얘기했죠. 뭐 뷰티풀 클린 콜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런 걸 원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쵸. 근데 천연가스는 이산화탄소가 석탄보다 0.4배 나옵니다. 절반 밑으로 나와요. 저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올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껴서 이제 조금 시간을 벌고는 있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LNG 발전소가 미국은 저렴해요. 그러니까 원자력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발전소가 미국 전체 발전소의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LNG를 결국은 유지해야만 미국은 본원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공장을 돌리거나 시민들에게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과 AI를 위해서는 발전소를 LNG 중심으로 빨리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원자력도 원래 지금 한 30년간 건설을 못 해왔거든요. 웨스팅하우스는 건설 시공 능력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도 한국 같은 나라와 협력을 해서 빨리 증진시키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기요금만 3배가 됐을 때 뭐 우리 집 뭐 전기료 이거를 걱정할 게 아니라 사실 그야말로 엄청난 인플레를 같이 가져올 테니까 이 유지 가능한 게 되게 중요한데.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에너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뭘로 옮겨보냐? 식량으로 옮겨붙어요. 왜냐하면 식량의 모든 그 에너지를 물론 쓰기도 하지만 농산물을 할 때 비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암모니아가 필요해요. 근데 암모니아는 NH3예요. 근데 N은 공기 중에 많고요. H2는 수소인데 수소를 쉽게 얻어야 되거든요. 수소는 보통은 천연가스에서 얻습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메탄이에요. CH4. 네. 거기서 CO2가 나오게만 만들어주면 H2를 얻을 수 있거든요. 열을 가하면 돼요. 네. 근데 이 H2를 천연가스로부터 얻으면 CO2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쉽게 값싸게 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에너지 전기로 물분해 H2O를 분해해서 H2를 얻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싸야 돼요. 그런 싼 전기요금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그 H2를 싸게 못 만들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H2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비료를 만들어요. 암모니아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식량 생산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량을 넘겨붙으면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서비스 옮겨붙으면 인건비로 옮겨. 지금 인플레이션이 끊임없이 자극되고 있거든요. 미국이 뭐 2% 약간 상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까지 떨어졌고 뭐 유럽 사회도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 러우 전쟁 이후로 많이 떨어졌지만 사실 그 전부터 이미 에너지 가격은 오르고 있었어요. 이런 전환,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과정에서는 비용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학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증가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물가를 위해서 이자율을 높여야 된다는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세 정책 때문이라도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비용 문제들이 곳곳에서 불거질 거예요. 특히 이제 거기 또 술록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걔가 키가 크거든요. 가스관도 뭐 높이 세우거나 지하로 묻어야 되는 경우가 되면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알래스카에 굉장히 방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알래스카 주지사가 계속 날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줄 필요는 없는 거죠. 트럼프 재임 기간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만약에 압박을 하게 되면 손실을 감안할 수도 있거든요. 팔 하나 떨구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게 그 한미 정상회담 결과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전반적으로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전 굉장히 좋게 봤고요. 네.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 피스메이커하고 페이스메이커 이야기하실 때 합이 너무 잘 맞고 라임까지 딱 맞춰가지고 아 이거는 준비하고 가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축혀 세워주면서 협의를 이끌어내는 모습이 되게 많이 준비를 하셨다는 거에 전 좀 좋은 방향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트리키한 사람인데 그날은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로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어진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던가 또는 MOU 체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뭐 조선이나 그 다음에 방산 그리고 에너지 분야, 특히 원자력과 LNG 그리고 핵심 광물 분야에 합의하는 걸 보고 많은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겠다. 회담 전에는 갑자기 SNS에 막 특이한 글도 올리고 해서 굉장히 놀래켰는데 그게 좀 전략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트럼프가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내가 100을 얻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무리한 주장부터 시작해서 협상을 이끌어 나가고 내 주도적으로 이 딜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그런 전략을 쓰는 걸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일단 한번 던져보고 아님 말고식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협상을 좀 더 주도적이고 긍정적이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그런 뭐 한번 던져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과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가셔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상당히 잘 대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LNG 개발 관련해서 발언을 했어요. 알래스카 개발에 한국이 참여할 것이다. 알래스카는 아직 저희가 뭐 구체적인 안을 서로 간에 얘기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알래스카에 굉장히 방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알래스카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세력 지역입니다. 특히 트럼프를 계속 연속으로 찍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지 세력에 뭔가를 좀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알래스카에 지금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천연가스가 원래 자기네 앞바다에서 캐가지고 자기가 쓰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씩 고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가스전을 개발해야 되는 이슈가 지금 이제 급박하게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전을 개발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시추를 하고 그 가스전을 알래스카에만 쓰자고 하니 돈도 많이 드는데 이 기회에 차라리 수출까지 연결을 시켜서 동북아 지역, 특히 일본, 한국, 대만, 뭐 중국까지를 포함해서 이 지역의 수출 기지화 할 수만 있다면 미국 기업들한테 좋고 알래스카 지역의 지지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고 그쪽 산업을 일으킬 수 있겠다. 이런 이제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지만 자기는 에너지 패권을 쥐고 싶다. 그게 LNG를 가지고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흔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래스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특히 이제 천연가스를 살 수가 없죠. 러시아산은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싸죠. 시추전 가스 전부터 뭐 유럽 서유럽까지 이렇게 쭉 가스 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싼데 이제는 관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LNG로 받아야 돼요. 액화 천연가스로 배로 들어오는 천연가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물량을 미국이 다 공급하겠다라는 네. 거죠.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거의 자기 수출 물량의 50%는 전부 유럽으로 보냈고요. 네. 유럽도 거의 자기 수입 물량의 반은 다 미국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LNG를 통하여 굉장히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는 네. 것은 뭐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아마 트럼프 정부가 끝나도 다음 정부가 돼도 이 정책은 이어질 겁니다. 근데 사실 알래스카에 뭔가 천연자원이 많이 묻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는 사실 경제성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단 한국 돈으로 파보고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경제성이 있을 만큼 나오지 않으면 우리 돈 쓴 거 아니니까 약간 이런 모양새가 될까봐 지금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알래스카에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왜 미국 기업이 하지? 네. 왜 우리한테 자기가 돈 많이 벌 것 같으면 자기네가 하지? 우리한테 왔을까? 당연히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보입니다. 알래스카는 개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후 조건이 이제 열악하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가스전은 알래스카 북쪽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가스전이 있는 곳들은 다 얼어버립니다. 한 1년에 2달 정도 배가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요. 근데 이제 이 동북아 지역에 수출을 하려면 배로 들어가는 LNG, 액화천연가스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항구가 부동항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1300km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남쪽으로 쭉 깔아가지고 이제 남쪽 지역에다가 거기다가 LNG 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재원 조달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주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2012년도쯤에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그때 보면 MMBTU라고 열량 단가당 12불이었거든요. 12점 얼마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봐도 비쌌고 지금 보면 그거보다 물가 상승률을 계산했을 때 저희가 요즘에 싼 LNG가 굉장히 많아서 네. 그 가격이 만약에 아직도 유지된다고 하면 조금은 고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공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공사비가 또 늘어나겠죠. 생각보다 공사가 쉽지 않을 것이고. 세 번째는 기후단체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보상도 해야 되겠고, 그거를 이제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는 걸 좀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2기에 첫삽을 좀 뜬다라고 하면 실제로 거기서 좀 수출이 어느 정도 끊임없이 될 만하기까지 얼마 정도나 걸리는 이게 일이 될까요? 뭐 적어도 5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5년, 그냥 제가 뭐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고 트럼프 정부 재임 기간 동안 절대로 완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가스전 개발하고 액화기지 짓는 게 그냥 뭐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러면 뭐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보면 특히나 이제 알래스카의 기후 조건 때문에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없어요. 너무 추워요. 제가 이제 갔다 오신 분한테 들어봤는데 안 가고 싶대요. 다시 네. 너무 춥다는 거. 네. 환경 보호를 위해서 특히 이제 거기 또 술록이 이렇게 돌아다닌대요. 걔가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가스관도 뭐 높이 세우거나 지하로 묻어야 되는 경우가 되면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송유관이 깔려 있긴 하니까 그 옆으로 까는 데까지는 괜찮아요. 키 큰 술록이 다니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묻거나 이렇게 높이 세우거나 그래야 되면 돈은 뭐 몇 배로 들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소송이 계속 붙어요. 기후단체들이나 환경단체나 지역 주민들이 보상과 관련된 것도 있고 환경과 관련된 영향평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공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 진짜 공사를 그냥 하기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완벽하게 셋업된 기술들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 뭐 제약 조건이 풀어주고 미국 정부가 그럼 그걸 풀어달라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해야 되려면.
그런 소송이 안 일어나게 하거나 공기에 대한 우리가 확정이 되거나 또는 그 리스크에 대해서 너희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쉐어링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떠안아야 된다. 그럼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근데 이제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게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레버리지를 해볼 수 있어요. 카타르한테 가서 야 미국 이렇게 준다는데 그다음에 우리는 또 미국에 가서 야 카타르가 너네 거 사면 더 싸게 준다는데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우리는 바터를 해볼 수 있는 구조가 있고 미국산 LNG 계약도 이번에 사실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계약은 조금 전에 이미 우리가 사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거고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안을 주면서 우리가 지금 바이든 때보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2배는 산다. 그러니까 뭐 인정해달라. 우리가 너네한테 굉장히 협력하고 있다. 그게 10년간 약 330만, 연간 매년 330만 톤을 사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4,600만 톤 정도 수입을 하거든요. 근데 코가스,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게 한 3,600만 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스공사 물량의 1년에 한 10% 정도를 미국산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계약이 끝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대체하는 물량만 보면 뭐 그렇게 과도한 딜이거나 아주 뭐 무리한 딜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연초에 한번 뵀어요. 네. 교수님. 그때 미국에게 우리가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딜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비밀 조항 계약이에요. 네. 저도 본 적은 없어요. 네. 보여주면 안 되는 계약이에요. 요즘에 원전 관련해서도 이게 비밀 계약인데 나가서 지금 이제 시끌벅적한데 그렇죠. 계약서를 볼 수는 없는데요. 유출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계약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의 수요가 감소돼가지고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에너지를 미국으로부터 어떻게든 독립하려고, 독립까지는 어렵겠지만 자국산을 늘려보려고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되고 있고 공급이 생각보다 늘고 있어서 가격이 하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아주 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좋은 구조로 가져온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협상을 끊임없이 해왔거든요. 네. 처음에 제시한 그쪽에 가격이 있을 것이고 저희는 이거 못 받겠다. 더 깎아달라. 더 깎아달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가스공사나 우리 기업들이 가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주 좋은 계약 구조를 가지고 오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계약한 거는. 근데 알래스카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네. 알래스카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도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언급할 수 있는 수준도 아직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시추가 시작되고 그 지분 구조를 나눠서 선분양을 하는, 그러니까 지분을 투자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쯤에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한참 남아 있는 거고요. 현재 우리가 이번에 양국 간의 대통령 간의 협상을 통하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서명한 LNG 구조는, 계약 구조는 우리에게 꽤나 유리하다고 지금까지 계약한 것 중에 매우 우호적이고 좋은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가 좀 참여시키고 싶어하는 여러 나라들과 미국이 좀 합작을 한다고 하면 이게 약간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얼마나 참여하는 게 유리할지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한번 돈을 써보는 게 어느 정도까지면 괜찮을 것 같다.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느낌이 오시나요? 뭐 정확하게 얼마다 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PC라고 하는 개발 시추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관 공사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는 계약이 있을 거고 또는 저희가 지분 투자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네. 시추 사업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뭐 몇 기업들은 이미 시추를 한 경험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같이 들어가서 그 시추를 하면서 지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정말로 나와서 구매처만 확실히, 이게 가스전 계약은 기본적으로 구매처를 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선분양 같은 거예요. 네. 돈을 미리 받고 내가 시추하는 비중을 잡고 그 물량 비중을 잡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금을 받고 시추하는 거라서 그런 시추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물량 구조가 있어서 나오기만 하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강관을 팔 수가 있거든요. 독일의 지멘스하고 러시아 개발을 할 때 독일의 지멘스는 강관을 팔았어요. 관을 깔아주고 그 돈을 받았고, 러시아는 값싼 천연가스를 팔면서 독일이 이제 노드스트림을 깐 건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 굉장히 반발해서 실패를 한 거죠. 이미 또 그건 깨져버렸어요. 네네. 누군가가 폭탄을 설치해서 TNT 500톤 해가지고 깨져버렸고. 근데 이거는 미국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 관관 사업에 결국 포스코가 우리 철강사가 참여할 수만 있다면 철강을 팔아서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LNG 선박 같은 경우를 이제 발주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구매 계약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런 사업도 안 하고 가스가 나왔을 때 우리는 사기만 할 거야. 여기 이제 제일 좀 좋은 계약이긴 하죠. 네, 네. 안 들어갈 거야 나는. 네 리스크는 너가 다 해 사업은. 근데 내가 잘 나왔네 그럼 내가 사러 갈게. 근데 그때 가서 구매 계약을 하겠다.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구매 계약도 이제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카타르 같은 나라들과 우리 계약을 하게 되면 가격이 조금 싸지만 도착지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들어오면, 한국에 들어오면 그 나라 밖으로 못 나갑니다. 재판매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써야 돼요. 리스크는 네네.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구매 계약을 했을 때. 근데 이제 미국 거는 그런 계약 조건이 없어요. 불공정 계약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파할 수 있어요. 약간 비쌀 수도 있지만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사오면 우리가 남아 돈다. 그런데 팔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이 그런 조건을 새로 걸 가능성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지금은 별로 없는 게, 이미 계약 구조들이 이 중동산과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국 게 더 깎아주는 비싸기 형태. 때문에. 그렇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내년이면 절반 가지 않습니까? 그쵸. 정말 투입만 하다가 흐지부지 될 수 있을, 그게 걱정이 되는 걱정이죠.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긍정적인 사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사인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트럼프 일기 때도 알래스카 들어오라고 정말 굉장히 우리한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 그때 시간 끌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지나갔거든요. 재선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정도 시간 안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임 기간 동안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 욕심이 알래스카에 묻어 있죠.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2년밖에 안 남은 대통령인데 과연 우리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어질까 당연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번 정부 안에 만약에 트럼프 재임 기간 안에 시작을 해야 된다고 치면,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정말로 면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을 끌어야 돼요. 뭐 그들도 알고 있었고 미국도 알고 있어서 알래스카 주지사가 계속 날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 한다 만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저들이 협상의 기술을 쓴다면 우리도 협상의 기술을 써야 되고 시간을 좀 벌 필요가 있고, 정말로 경제성이 있다라는 어떤 데이터들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선언을 해도 저희는 늦지 않는다고. 일본이나 대만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겠다고 일단 선언은 해놓고 네. 시간을 끄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 재임 기간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만약에 압박을 하게 되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손실을 감안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저희가 뭐 팔목 하나 떨구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팔 하나 떨구고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가능성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트럼프의 의도대로는 다 움직여줄 필요는 없고 저희 실리를 찾아야 되고, 정말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시추 개발 사업이라는 게 금방 이제 조금 있으면 가시권에 들어와요. 나올지 안 나올지가. 매장량이 금방 나올 것이고. 매장량이 있는 거는 거의 확실한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와, 지금도 뭐 텍사스나 이런 데도 개발 사업을 더 하고 싶거나 해저나 뭐 이런 데서 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물량이 너무 넘치게 나온다. 그러면 이 시추 개발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다운될 것이고, 정유나 가스업자 입장 왜 내가 굳이 물량을 많이 늘려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시장의 공급과 수요 사이드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낙관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아주 비관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격 조건이 얼마고 정말로 리스크가 얼마고 그 사업을 들어갔을 때 우리가 부가적으로 그거를 미국 정부와 딜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정해져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